오늘은 나다운 일과 삶을 위한 나의 선택. 끝이 중요하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좀 이제부터 달리 해볼 것인가.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 한 가지씩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남이 시키는 거 하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고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가끔씩 고민하지만 답이 정말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졌길래 인간이, 나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인간이고, 우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나도 나답게 살고 상대방도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아파 보이죠? 오랫동안 아팠어요. 통증이 도무지 사라지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 퉁퉁 울리는데 그 소리 괜찮으세요? 조금 띄어서 할까요? 네. 도무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만성 통증, 진통제로도 듣질 않고요.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울면서 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뭐라도 좋아요. 이런 환자들을 저 의사 선생님 폴장 와이트, 그분이 50년대에 한 16명 정도를 만났어요. 메디컬 처치로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 통증에 시달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옛날 얘기인데 이것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고 신경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가 선생님도 계신데 뇌사진을 걸어놓기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연구니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의 절제수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도르설 엔테리어 싱귤레이 콜텍스라는 그런 뇌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절제를 하면 그 고통에서 좀 헤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던 수술이지만 요즘도 합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2016년에 저 학자가 이제 메타 연구를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막 눈물 흘리던 그 환자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환자분, 요새 통증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 표정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통증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기 엄청 아픈데요? 이거 뭐 뜨겁고 묵직하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그런데 얼굴 표정 보세요. 괴로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 통증이 얼마나 강한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기술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안 괴로워요.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 다른 현상 한번 볼까요? 이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인데, 뇌졸중으로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가 망가진 사람, 좀 일부가 망가진 환자는요, 이런 반응을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아픈 자극을 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아파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아프다,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몰라요. 여기 어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좀 푹푹 찌르나요? 통증의 양상이 어때요? 몰라요. 아무튼 아파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우리는 통증, 아픔을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겪기 때문에 이 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통증 경험은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고통의 괴로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정서죠. 그리고 고통의 감각적 측면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분은 나오미 아이젠버거라고 UCLA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그 왕따를 당할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거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fMRI라고 뇌의 활동을 관찰하는 기계예요. 거기다 사람들을 넣어놓고
왕따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데이터를 이렇게 뇌 데이터를 봤는데 옆에 연구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신체적 고통을 받을 때, 이를 겪을 때 뇌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에 대한 뇌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제목을 띄고 보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 왕따 당했을 때 마음 아픈 뇌 데이터랑 어디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신체적 통증이 있을 때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같구나. 아까 신체적 고통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DACC라고 제가 이제부터 그 뇌기관을 부를게요. 얘가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것도 얘가 담당하고 있네. 이 연구가 처음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에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되게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지금은 후속 연구가 많이 이제 나온 상태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인생에서 평가 요소를 걷어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편할까. 인생의 괴로움 많은 부분이 평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저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평가 상황, 면접 상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면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이 있겠죠.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대답을 하시겠죠. 그 모습을 10분 동안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 영상을 제3자한테 보여줍니다. 제3자한테. 그 영상 속에서 면접 보러 온 사람, 그 사람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좀 안 뽑고 싶은데요. 좀 지루하고 불안해 보이는데요.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면접 보러 온 여러분이 어디서 지켜보고 있냐면 이 기계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을 여러분이 맞닥뜨린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DACC가 불을 켭니다. 활성화가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것도 똑같은 기관이 담당하는 실제적인 고통이다. 우리 가끔 학폭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그때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이 가해 학생이 때리진 않았어요. 말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력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거는 사실 마일드한 거고 이렇게 변호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는 신체적 고통과 이 마음의 고통을 분리해서 보지만 이 DACC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타이레놀 드시죠? 머리 아플 때도 드시고 드시죠? 고통 줄여주는 건데 타이레놀이 하는 일이 뭐냐면 DACC가 이렇게 확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활성 정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실 때 타이레놀 드세요. 될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학자들이. 알아봤겠죠. 아니 같은 애가 관여한다며 그럼 마음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면 마음이 덜 아파야 될 거 아니야. 알아봤습니다. 통증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속상한 일 있을 때 타이레놀 안 먹을까요? 길게 드셔야 돼요. 500mg씩 아침 저녁으로 한 11일째 정도부터 11일을 드시면 그때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는 없지만 메커니즘은 이 학자들이 밝힌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아이젠버거의 연구에서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fMRI 기계에다 넣어놓고 DACC의 활성화 정도 그 점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얼마나 괜찮게 생각하는지 자아존중감, 여러분의 자아존중감을 제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자아존중감이 좀 떨어졌구나. 자아존중감이 뭔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그 괜찮은 느낌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정하고 있나요? 내가 정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말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나를 이렇게 더 애틋하게 자애롭게 바라봐주고 안아줘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남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설계예요. 자, 자아 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은 뭔가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자아 개념인데 이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사회적 구성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아 개념,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뭘 원하고 있고 자아 개념 있으시죠? 그리고 적으실 수도 있고 말로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한번 10초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아 개념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 자아 개념 어떻게 아셨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아 너는 참 똑똑하구나, 착하구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여러분의 동료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시나요? 패션 감각 있다, 유머러스하다, 아니면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의 자아 개념의 원천이 어딘지를 한번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살면서 그게 여러분의 자아 개념의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살면서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는 것, 나를 대하는 태도 혹은 반응, 나에 대한 행동, 거기에 내 모습이 있다. 다른 사람의 반응 속에 내가 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찰스 쿨리의 거울 자아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고 주의를 집중해 주시고 들으면 그 모습 속에 제가 있어요. 나는 그래 좀 더 열심히 가르쳐도 되겠구나. 좀 더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연대에서도 클래스를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느 날 만약에 다 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모습 속에도 제가 있습니다. 그게 저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게 거울자예요. 살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 모습이 찬란하게 느껴지던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한두 번은 다 있으셨죠? 제가 다가가니까 약간 긴장하시는데 자,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주세요. 제가 한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최근 기억도 괜찮고요. 나는 평소엔 잘 몰랐는데 내가 이 순간에 진짜 괜찮아 보였어. 선생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눈을 안 마주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을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저랑 눈을 피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난 이럴 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속으로는 있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 중에 최고점이 연애할 때라고 생각해요. 연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봐줬어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런 눈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쵸? 어떻게 봐줬나요? 와, 여신이야. 막, 너 눈을 보고 선생님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제가 좀 해도 될까요? 네 눈을 보면 몰디브 바다 같아. 막, 이런 말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도 막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와 있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럴 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그쵸? 저희 남편도 저를 한동안 그렇게 봐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만 거꾸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되게 초라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위축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지금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혹시 떠올리신다면 기억해 두세요.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다 적어두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생각나면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분 앞에 갔을 때 당신이 내 자존감과 자아 개념을 다 정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진 않겠다. 그런 나 스스로의 인지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비춰주는 거울을 보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자동적인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람 한번 볼까요? 누구냐면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옵니다. 거기 정다은 간호사인데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 사람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할까? 자기를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712호 안정수 환자분 불면증 있으시잖아요. 어렵게 잠드셨는데 혹시 깨실까봐 조심조심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다은쌤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되는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 자는 환자들 다 깨워가면서 그렇게밖에 환자를 볼 수 없는 건 그래야 환자를 다 볼 수 있어서요. 환자분들 배려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다은쌤 못까지 다른 간호사들이 다 해야 돼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할 일 산더미인데 지금 다 밀려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저 때문에 다른 간호사들이 좀 힘들어하죠. 말이 좀 있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게요. 다은쌤 지금도 부지런해. 다은쌤, 정신과에 TO가 났는데 정신과요? 내가 볼 땐 다은쌤은 그쪽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때? 정다은은 어때요? 적응 잘 해요? 뭐 아직까지는. 다행이다. 나는 솔직히 송쌤한테 좀 미안했거든요. 내 짐 송쌤한테 떠넘긴 것 같아서. 아니, 간호사가 친절만 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걔는 너무 애가 친절해. 환자들은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니, 그 환자들한테만 친절하면 뭐해. 딴 간호사들한테는 다 민폐인데. 정말 바빠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친구만 일이 밀리니까 다른 간호사들이 걔 몫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 아무튼 정다은은 작은 파동에도 베이고 상처나고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다은 간호사의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머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간호사들이 느끼는 고통도 저는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정다은이라면 엄청 속상하겠죠. 이분은 지금 DHC 막 활성화되고 난리 났고요. 그 순간 자존감 낮아져 있고 자아 개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저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아마 일을 계속 못할 거예요. 근데 그가 분리해야 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 간호사들의 고통을 수용하는 일.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의 선한 의도, 친절하고 환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선한 의도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오해도 받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의도하지 않게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 다른 간호사들이 비춰주는 거울을 보면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인간은 정말 뼛속까지 사회적인 존재여서 저렇게 작은 파동에도 패이고 부서지고 약하게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설계된 것일까요? 남의 말에 휘둘리며 살도록. 사실 뭐라고 부정적인 평가 우리한테 해도 똥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렇게 살게 설계가 돼 있으면 우리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요, 우리 지금? 그게 됩니까? 근데 그게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은 가장 근본적인 생존 메커니즘이거든요. 몸이 다쳤을 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아플 줄 알아야 병원에 갑니다. 조치를 취하죠. 선생님들 잘 아시죠?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래서 통증은 너무너무 고마운 생존을 높이는 그런 신호예요. 마음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망가졌을 때, 그러니까 몸이 다쳤을 때 아플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관계가 다쳤을 때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삐끄덕거리고 막 신경 쓰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고 그게 바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격 장애, 병리 진단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가 되게 고마운 기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마운 기제인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협력과 생존이 가능한데 사이드 이펙트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나다움의 상실, 사회적 인정의 노예가 되는 느낌.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시도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게 뭔지 이제는 좀 헷갈려요. 남이 시키는 거, 남이 요구하는 거, 혹은 타인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거를 채워주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권력자 중에서도 많습니다. 성공의 그 수준과 상관없이. 저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곧 나의 가치를 그냥 정해버린다고 내가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움 상실을 거론하면서 인간이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야,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야,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야. 우리 스스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다 인정하죠. 많이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두 떠들어대지만 대다수는 자아를 위해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형성되어 우리 자신에게 전달된 자아의 환영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남들의 기대를 맞춰주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케이스는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장 상사 한 분이 저한테 좀 까칠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게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리보다 일을 못하나? 죄송합니다. 월급 루팡이란 말 알아? 월급 도둑이란 얘기야. 옛날 같으면 맞아도 몇 번을 맞았어. 행여나 맞아도 감사합니다 하며 다녀야 돼, 당신은. 너 앞으로 회사에서 화장실 가지 마. 걸리면 죽여버릴 거니까. 도대체 왜 사냐? 어? 내 복장서 들려고 사냐? 죄송합니다. 차라리 사표 써라. 어? 너 같은 거 없어도 회사 문제없이 굴러간다니까. 모두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의 저런 시선. 저런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의 반응이 곧 나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자동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센 표현을 쓰자면 우리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남의 평가가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는 남하고 잘 지내야만 했거든요. 원시 밀림 사회에서는 혼자 고립되는 건 죽음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삐걱댔을 때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마음의 고통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저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봐.
이게 관계를 회복하도록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존할 수 있죠.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다크사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겨먹었다. 이걸 인정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내가 인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다운 일과 삶을 위한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혹은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공적 자의식이라고 하는데요. Public Self-Consciousness 라는 건데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사적 자의식인데 남들은 됐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자, 공적 자의식과 웰빙, 성취의 관계. 어떨까요? 공적 자의식을 이 높은 사람, 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더 불행할까요? 네? 불행할 것 같죠. 예,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건 거의 뭐 제가 알기로 한 70년 이상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뭐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깨끗하게 저거 백해 무익이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사회적인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저거 안 하는 게 쉽나요? 그리고 저거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야 해요. 자기 인식이죠. 그렇지만 저기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자기 인식이라서 이건 또 다른 주제고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게 업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인가요? 연예인. 연예인이 행복하기가 그래서 쉽질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자, 한번 제가 손 들어보시라고 여쭤볼게요. 저거 많이 하면 더 행복해지고, 왜냐면 나를 이해하니까, 더 성취도 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드셨어요. 제가 말 시킬까봐 그러시는 거죠? 네. 저거 많이 하면 불행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한 분도 손을 안 드셨습니다. 야, 근데 마음속에 생각은 떠오르는 추측은 있으시죠?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숙하고 그리고 자기 통찰이 있고 자기에 대한 인사이트, 이해도가 높고 자기 조절도 잘한다. 그래서 성취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척도를 만든 그 페닉스타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가 거듭될수록 얘는 뭐 깨끗하게 나쁘고요. 얘는 이렇게 믹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가 행복을 예측하는데 어떤 때는 또 얘가 불행을 예측해요. 정신병이라도 상관이 상당히 있고 결정적으로 이게 높으면 너무 안 행복해요. 도대체 저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는 것,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맞추신 분께 제가 따로 기프트를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뭘 걸어야 네, 자도취. 네. 자아 비판. 네. 용기를 내서 이 정적을 깨주신 두 분께 모두 조그만 선물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김은주 선생님한테, CS팀 김은주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자아 비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맞습니다. 자아 도취는 결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해요. 자,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마음속으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한 뭐 몇십 총은 하시니까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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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렇게 나온 분도 있고 1점, 1점, 1점 이런 것도 가능한데 한번 스스로 매겨보세요. 어떤 항목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이 중에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항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아니 2번, 3번. 아, 네. 2번, 4번. 네. 오랫동안 의견이 맞지 않았던. 이렇게 팀을 이끄시다 보면 이렇게 화합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견이 생겼을 때 염두에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재현하는 것. 자, 이거는 사실 이제부터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초적인 것은 제 유튜브 채널에 하기 싫은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라고 아마 제가 가진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영상도 뭐 전문가들 영상도 찾아보시고 정말 이런 문제가 역사가 깊고 길다면 저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사지 받으러 가듯이 우리가 뭐 이렇게 마사지 받으러 가시잖아요. 힐링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모가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일기를 쓰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 내 행동, 생각을 자주 돌아봐. 내가 한 일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야. 되게 성숙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일기를 많이 쓰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 그랜트의 연구에서 실제로 이 자기 성찰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일기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더 잘하려고. 나에 대해서 깨달아서 통찰, 인사이트를 얻어서 개선하고 좀 더 성과를 내려고 일기를 쓰는 거죠. 자, 일기를 쓰느라고 자기 성찰을 하는 이유는 자기 통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이 연구에서 일기를 쓴 사람들은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 통찰이 낮았어요. 이거를 자기 통찰을 높이려면 여러분 일기를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일기를 쓴다고 자동적으로 자기 이해도가 자기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열심히 일기를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길래, 어떻게 헛된 노력을 하셨길래 자기 통찰이 늘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게 세모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은 불안, 우울, 그리고 낮은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저는 일기를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기를 쓰시되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시는 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잘못한 거,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분노, 거기다 표출, 이러는 걸,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럼 일기를 잘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 솔루션 포커스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무엇을 달리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그 첫 번째 제안, 여러분께 드린 첫 번째 제안은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 집중하는 거 이제부터 최소화하려고 베스트로 노력한다. 저건 정말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자, 두 번째, 지나간 일, 이미 해결된 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린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해요. 뭐 상담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 고객님 어린 시절에 고객님 아빠가 이런 말을 자주 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남았는데 원인을 밝혀냈다 쳐요.
근데 이미 어린 시절을 지나갔고 아빠가 나한테 엄마가 그런 말 한 거는 이미 지난 과거인데 내가 지금 그걸 안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원인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원인 찾기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일 곱씹기 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반추. 이거 하지 않는다. 자, 내 생각, 감정, 행동 돌아보기, 자기 성찰 이거 대충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연아처럼 한다. 저게 언제적 상황이냐면요. 2009년이었을 거예요. 밴쿠버 올림픽이 201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국민적으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 사건 기억나세요? 저 이벤트 기억나시죠? 몇 달 동안 그 계속 피겨 얘기 그 기사화되면서 막 빌드업 해가면서 기대감이 그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올림픽 한 2-3달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다 영상을 쫓아다니면서 찍었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그랬더니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저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한, 되도록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나답게 사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 하셔야죠. 가끔 하세요. 짧고 굵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분기별로 한 번만 하세요. 밤에는 금지입니다. 밤에 도저히 막 내가 한 일, 뭐 심지어 10년 전에 한 일, 뭐 어저께 누가 나한테 얘기한 거, 뭐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막 떠오르시잖아요. 차단할 방법이 없네. 그렇게 좀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도 저는 이 방법을 듣고 좀 뭐랄까 약간 위험성은 있지만 박진영 씨 있잖아요. 그 JYP 그분이 이렇게 한대요. 누우면 잠이 절대 안 온대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온갖 프로젝트가 다 머릿속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뭐 나에 대한 생각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성시경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 그거를 틀어놓고 잔대요. 너무 재미없어도 안 되고 너무 재밌어도 안 된대요. 너무 재미가 없으면 일단 듣기가 싫고 너무 재미가 있으면 잠이 깨기 때문에 약간 적절한 수준의 그거를 조용하게 틀어놓고 그냥 그걸 듣다 보면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다 안 되니까 그 방법까지 사용했겠죠? 자, 밤에 루미네이션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다.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 진하게 연습했거든요.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옛날 5년 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 진척이 되게 느려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자기 성찰을 할 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통찰로 이어지려면 내가 왜 그랬지? why 질문하지 마시고 what? 나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지? how?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성찰하실 때 이런 생각 나시잖아요? 이런 생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일을 잘해야만 한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내 실제 모습을 알면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면 자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걸 베이스로 깔고 자기 성찰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요. 여러분 MBTI 해보신 분들 있어요? 제가 질문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조사를 위해서 MBTI 네, 많이 해보셨네요. 심리학에서는 MBTI를 별로 안 써요. 연구도 별로 없고요. 빅5라는 성격 5가지 차원을 씁니다. 성격, 여러분 성격도 한번 저 차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실성은 아시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고 조직화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외향성, 나는 내향적이야, 외향적이야. 이것도 아시죠? 개방성, 오픈니스가 있습니다. 개방성은 뭐냐면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고, 열려 있는 거예요. 틀에 박힌 거,
늘 해오던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거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걸 추구하고 좀 사고가 유연한 걸 말합니다. 어그리어블리스, 우호성. 우호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 사람 참 좋아. 이런 말 듣는 사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뉴로티시즘, 신경증적 경향성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요.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이 성격의 5차원과 그 연봉의 관계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격 특성이 가장 연봉이 높을까요? 네, 선생님. 개방성이요? 단박에 맞추셨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갈 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와,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설계가 가는 거예요. 플렉서블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고가 일어나면 약간 뭐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퀴즈를 드리면 보통 성실성 혹은 외향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실성이랑 외향성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연구가 연봉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메타 연구를 할 만큼은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타 연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향성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연구 결과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성실성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가장 낮은 것은 신경증적 경향성이겠죠? 연봉,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질문 드릴게요. 연봉 낮은 것 밑에서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높은 것이니까 아닐까요? 예. 우호성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호적인 사람이 연봉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드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우호적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우호성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살짝 낮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우호성은 이런 건데 이것도 스스로 셀프 평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1점부터 5점까지. 빠르게 해보실 수 있죠. 나는 어떤가? 저는 이런 분들 무척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정말 뭐랄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인류가 이런 분들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의 어두운 사이드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셀프 평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어두운 사이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저것도 좋아요, 저는. 그런데 저게 너무 극단적으로 우호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 별명으로 부릅니다. 뭘까요? 호구. 근데 호구가 성과를 못 만들어내고요. 호구는 진상을 만들어내요. 호구 되면 안 됩니다. 성과도 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호성이 진짜 높은 사람에. 저는 이 두 번째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맨이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갈등이 싫어. 약간 가짜 평화에 약간 안주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도 되게 잘 참고요. 왜냐면 화목이 중요하니까. 나서야 될 때 입 꾹 닫고요. 그냥 흐름, 대세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우호성의 단점입니다. 지나치게 사회적인 우리가 당연히 우호적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른 일반 집단보다 우호성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을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소중한 마음 때문에 이런 직업을 선택하신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없애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난 이걸 어떻게 조절하고 극복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개방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틀에 막히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세요. 별거 아닌 것에서 작은 것에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나는 복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개방적이십니까? 요즘 시대의 화두는 사실 개방성입니다. 다양성 주고. 저게 조직의 성과도 올리고 개인의 성과도 올립니다. 유연성을 통해서. 나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볼 때 때때로 큰 감동을 느낀다. 근데 이거에 또 다크사이드. 이 다크사이드라기보다 이게 너무 낮았을 때, 이게 너무 낮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논쟁을 피한다. 좀 낮은 개방성이죠. 태도를 한 번 정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다. 어떤 한 방법을 고수하는 편이고 나는 미술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자, 이게 정말 찐으로 낮은 개방성인 사람을 부르는 별명도 있어요. 뭘까요? 꼰대. 그쵸. 네. 여기서 원래 이런 거잖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너무 개방성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우리 지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틀에 갇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 척도를 봤을 때요. 미술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술관이 저기 나오지? 그래서 제가 다른 척도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미술관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 심리학자들이 그때 이 척도 만들 때 미술관에 꽂혔었나 왜 저거를 저렇게 어떤 척도가 타당화됐고 그게 계속 쓰이다 보니까 다른 척도도 이제 이걸 채용한 것 같은데 방점은 뭐냐면 미술관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 내가 하던 거 아닌 걸 시도해보라는 그런 체크 항목인 거죠. 제가 이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건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플랫폼 회사가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플레이리스트, 음악 플레이리스트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음악 감상, 경험 이런 걸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3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맞춰주실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3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33. 나의 플레이리스트와 나의 음악 감상 경험과 33. 이거 제가 여러 번 퀴즈를 해봤는데 종국에는 맞히십니다. 네? 네, 못 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플레이리스트 수요. 아, 리스트를 33개 가지고 있다. 아, 리스트에 담긴 곡수가 33개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저분께도 제가 기프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맞죠? 예. 순위. 아, 33위인 노래를 무작위로 골라 듣는 그런 건가요? 아, 좋은 시도였는데. 예. 예. 33번 들은 노래를 나는 좋아한다. 아, 혼자 자주 듣는 노래는 33번까지 듣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지겨워서 안 듣는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33번까지는 듣는다. 예. 맞습니다. 여기 기프트 하나 주세요. 이따 말씀해 주세요. 언제 사람이 새로운 신곡을 안 찾아 듣기 시작하냐? 그 평균 나이가 33살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네요. 여러분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10대 때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신곡만 들어요. 다른 노래 하나도 안 듣습니다. 제 딸은요, BTS 노래도 안 들어요. 뉴진스 노래 듣다가, 뉴진스, 아이브 이런 노래 듣다가 이제 또 다른 노래를 또 옮겨갔어요. 우리가 이제 33살 평균적으로, 개인차도 있겠죠. 그 넘어서부터는
옛날에 듣던 노래, 내가 10대, 20대 때 듣던 노래.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음악 갖고 싸웁니다. 요즘 노래는 그게 들을 만한 그게 노래야 뭐야, 가사는 또 그게 뭐야 이러고, 그 딸은 또 아들은 저런 노래 너무 구리지 않아요? 이러고 사실은 모든 세대가 자기가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이건 개방성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방성은 사실은 이 조직에서의 개방성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봤던 방식이 아닌 것을 누가 제안했을 때 단칼에 단호박 자르지 말고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 겁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말일지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다양성인데요. 너무 어렵죠? 시작은 여러분 주말에 전시회도 가시고, 내가 평소에 안 보던 이렇게 영화, 내 취향이 아닌 영화도 한번 보시고, 평소에 소설만 읽으셨다면 시도 한번 보시고. 저는 평소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전쟁 때문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무려 6시간짜리를. 되게 양질의 그런 교육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그렇게 넓어지는 느낌을, 그래서 혼자서 뿌듯했습니다. 안 드셔보셨던 음식도 드시고요. 아주 쉽고 작은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A라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우호성 만땅인데 개방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적당한 우호성. 남들하고 다 친하게 잘 안 지내도 됩니다. 때로 남들이 날 좀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의 설계가 그래요. 설계 도면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방성을 높여주세요. 내 우호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때까지 내가 목구멍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회의에서. 근데 그거 참았다면 이젠 그 밖으로 꺼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속상할 텐데, 안 좋은 소리 나중에 내가 피해받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참게 되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용기 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좀 약간 탐탁치 않았어요. 그 사람이. 듣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성급게 하고 그랬는데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호성은 낮췄는데 개방성을 높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이 모두 우호성을 낮추셨어요. 근데 개방성은 아무도 높이지 않았어요. 이 조직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호성은 살짝 낮은 사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개방적인 태도만 견지해 둔다면. 그래서 오늘 서머리를 이렇게 깨졌네요. 제가 드릴게요. 저는 제가 좀 까먹을까봐 서머리를 여기다 적어갖고 왔는데요.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를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이에요. 남들 저 사람 내가 실망시켰나? 이렇게 태도가 좀 싸늘해졌지? 아니면 지난번에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좀 삐졌나? 아니면 이제 껄끄러운가? 뭔가 되게 무슨 일상적인 사건들 때문에 어디가 이렇게 골치가 막 아프고 막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 관계 스트레스 이런 거 받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눈치 보고 있네 지금. 근데 당연하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나요? 혹시 항의를 많이 받으십니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 여러분에 대한 반응이 그게 곧 나의 존재 가치라고 이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다은 간호사, 그게 만약 나였다면 내가 그 사람들의 평가와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분리해서 봤을까? 한번 그거를 연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남이 함부로 할 때 저는 요즘에 요거를 해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른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는데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좀 약간 무시한달까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많이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옛날에 제가 어떻게 혼잣말을 했냐면,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나를 뭘로 보고? 응?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신 말하냐면요. 땡땡땡 선생님 실망이야. 유감이야.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그 장면에 저는 제 자신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시해? 그쵸? 나는 그 사람한테 실망한 것 뿐이에요. 뭐 제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지만, 자, 다른 거 뭐냐면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방법을 쓰시라고 권해드려요. 혹시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 그 초등학교 그 교사로 일하잖아요. 근데 그 동료 교사 중에 되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처음부터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그 배우 송혜교 배우가 뭐라고 말했냐요. 막 함부로 막 나는 누구 쌤이 싫어 막 이러면서 말할 때 기억나세요 혹시? 예? 나도 너 싫어. 아,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고요. 그거보다 좀 순화해서 취향 존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따뜻함 중독이신가요? 나는 뭔가 좀 건조하고 차가운 사람하고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 내가 사람을 볼 때 이 따뜻함 이 점수를 이렇게 통과를 못하면 난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게 되게 힘들어. 제가 좀 그렇습니다.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좀 우호성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그거를 낮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낮추냐면 좀 차가운 사람이랑 일해보는 거예요. 좀 드라이한 사람 있잖아요. 그쵸? 뭐 T형. 괜찮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 따뜻함에 민감하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과 일할 때요. 그분이 우호성은 낮지만 개방성이 높은지 낮은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개방성이 높다면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호성이 낮고 개방성도 낮고 오래 지켜봤는데 계속 낮다. 그러면 손절하세요. 그런 사람이랑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거 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사십시오. 생각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요. 재미있는 거 보시고요. 또 코미디도 보시고 그림도 보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만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골든걸스. 혹시 보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골든걸스? 예, 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은미 씨, 뭐 신여범 씨 이런 진짜 원로 가수들 평균 연령이 59세래요. 59세 걸그룹이잖아요. 근데 요즘 노래를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노래했던 방식을 모두 다 깨버리고 다른 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나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면 내가 지금 뭘 작은 걸 하나 할 수 있을까? 한 가지씩만 찾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